또 하나는 만약에 상사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느꼈을 때 그 부분을 자기 주장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부하더라도 상사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정신과에서도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예전에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교적 문화가 많은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에 대한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뭐 주부 합병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유교적 문화에서 나타나는 건데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위에서 하는 말씀 잘 듣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아직 남아있는 유교적 문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그런 면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문화적인 것도 같이 고려해서 어떤 사회적 시스템을 새로 만들 때 고려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네. 이런 상황이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이고 또 패닉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거의 네. 그런 상황에 저희 같이 네. 어른들도 네. 그런 상황에 대한 좀 당황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판단력 네. 이게 제대로 발휘가 되기 힘든 겁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인 그 공포 순간이 오면 옆에서 보기에는 정상적이 않은 판단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정신과 환자분들이 다 그런 판단력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불안이나 공포감을 느껴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순간을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이제 상시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포를 왔을 때 내가 다스리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심리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불안의 역치가 기본적으로 올라와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지금 강화되어 있느냐 그런 네. 부분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은 상시적 평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올바른 네. 판단을 내리라는 것은 사실은 네. 불가능한 네, 그 좀 요구인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몸의 배도로 평상시에도 재난 훈련에 대한 꾸준한 좀 노력이 필요하겠죠. 예. 네. 그 또 하나 저희 연구실에서 실질적으로 이 승무원들이 탈출하는 순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 하는 네. 것들을 실험한 데이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요 지금 모형은 실내에서 높이 2m 정도로 이렇게 복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와 퇴출구를 만들어서 이 공간을 경험하지 않은 피험자를 출입을 시켜서 탈출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하는 실험을 해본 건데요.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이 이 그 복도를 일반적으로 통과한 시간을 놓고 그 사이사이 이 안내자가 있어서 안내를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실험 공간에 대한 인지가 있은 후에는 시간적인 부분이 52%나 감소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탈출에 불필요한 공간 이동에 약 45%나 감소되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죠. 네. 자, 이것은 결국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선장과 선원들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는 그런 문제가 봉착됩니다. 이분들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준비 단계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코치를 했다면은 이게 사실 시뮬레이션을 해도 거기 탔던 350여 명의 승객들은 다 탈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기울어지더라도 시뮬레이션은 완료된 그 결과가 나옵니다만은 그러지 못한 것들이 결국 오늘의 이런 대형 참사로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의 그 여러 가지 그 원인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 변경, 그리고 조타기 고장 가능성, 그리고 또 그 평형수, 밸러스트 탱크라고 하죠. 이 평형수가 적었을 것이다.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선박의 시스템상 실은 그 중심을 어느 정도 그 해면에 바닥에 낮출 것인가. 우리가 인간의 중심점을 어디에 지면으로부터 낮출수록 안정감을 가집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선박도
이 중심점을 낮추어야 되는데 선박 구조를 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점을 높였다든지 많은 적재 화물을 싣기 위해서 평행수를 뺀다든지 이런 어떤 이 선박 운행 자체뿐만 아니라 그 선박을 둘러싸고 있는 이 총체적인 이 부분에서의 지켜져야 될 룰, 지켜져야 될 그 기준 이런 네. 것들을 무시하고 운행한 것들이 이런 대형 참사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총체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또 인재이다, 또 관제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런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뭐 관제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 관제라는 것은 우리 그 정부 시스템의 문제고 또 정부 시스템도 역시나 또 인간의 문제, 사람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시스템 측면을 보자면 우리 정부가 매뉴얼도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 안전한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했고 실제로도 만드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스템이 안 갖춰져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게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이 선박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뭐 매년 이렇게 여객선 사고가 나는 게 아닙니다. 어선의 경우에는 기상 악화로 인해 가지고 뭐 가끔 사고가 많이 납니다만은 이렇게 대형 여객선이 사고가 난 것은 1994년에 그 서해 페리오 나고 나서 한 20년 만에 사고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해 페리오 사고가 나서는 일시적으로는 또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뭐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 그게 또 서서히 또 느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슨하게 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선주 입장에서는 뭐 이익을 좀 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화물을 더 실는다든지 또 개조를 해서 또 사람을 더 태우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 출신의 해피아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만은 요소에 검사기관에서 감독기관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선수하고 유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느슨하게 가다가 이게 한꺼번에 다 모아져 가지고 일이 터졌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출항 전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 또 출항하고 나서 관제 시스템의 문제, 구조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 사건에 다 집중이 돼버렸다. 계속적으로 이런 여객선 사건이 일어날 개연성은 있었지만 이것이 한꺼번에 몰려서 이런 큰 참사가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골맞아 왔던 거 20년간 아니면 지난 우리 경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압축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있어왔던 황금 만능주의라든지 아니면 뭐 목표만 달성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심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번에 많은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는 게 아니다. 우리 사회에 매뉴얼이 많다. 어디든 매뉴얼이 다 있고 매뉴얼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그 매뉴얼을 실행을 안 해봤다고 하는데 제가 제일 중요한 매뉴얼인데 우리 사회에 없는 매뉴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들을 계속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많은 관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료들을 제거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런 관료들은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컨트롤할 수 있는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매뉴얼이 우리 사회는 없습니다. 알고 있는데 매뉴얼을 실행하지 않는 거죠. 그 매뉴얼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마피아라고 표현되는 그런 것들 없애면 그게 그냥,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정관 제어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매뉴얼이죠. 이게 육상에서 사고, 해상에서 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해상에서 사고가 느슨해서 20년 만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항상 징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많은 인명의 그 손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뒤에 항상 원인이 뭘까를 추적해 가다 보면 한 사람의 어이없는 실수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한 사람의 어이없는 실수가 아니고 그 밑에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들이 항상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설마 이것이 터질까 하고 서로 봐주고 리베이트 주고 이런 것들 속에서 이미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런 일은 터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주 어이없는 인간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재가 곧 사람이 이건 인재였다 이런데 인재가 아니고 아주 그 구조적인 문제고 관계 기관들의 시스템이 합작해서 만들어내는 문제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매번 경우에 한 번쯤은 끊어줄 수 있는 그 거리에서도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맨 마지막 구조되는 순간까지 그리고 이런 일들이 보도되는 언론기관도 마찬가지고 민간 잠수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들을 제공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 것인가를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방면에서 하나도 통일되어 있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보면 이번에는 우왕좌왕 급한 일이 급박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게 모든 국민들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사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 문제를 보면요. 해양수산부가 사용하는 2013년 6월에 고시된 해양사고 선박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매뉴얼에는 최고 그 결정권자가 누구냐면은 해수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종합 재난을 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행안부, 안전행정부라고 하죠. 거기에 장관이 최고 결정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출발은 작은 형태로 진행이 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건 누가 마지막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잠수부가 투입된다 만다 할 때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결정해야 될 많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책임의 문제와 함께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 그래서 이런 과연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건 이제 2003년도에 우리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났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도 감안은 해야 되지만은 정말 국가적인 재난이 났을 때 통제 그리고 책임지는 체계 이런 것들이 단일화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 국가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도 뭐 수차례 바뀌고요. 책임 부서도 명확하지가 않고 예. 혼선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일원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죠. 이런 것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죠. 예, 이게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나라 재난시 안전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는데 이 국가위기 매뉴얼 안에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단계로 나눠져 있고 재난마다 주요 기관의 대응 지침을 담는 표준 매뉴얼이 또 있습니다. 이게 산하 지원 기관의 실무 매뉴얼로 200여 개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200여 개에서 또 하부까지 가면 3,200건에 달하는 지침이 있다는 거죠. 그걸 누가 다 확인을 하고 또 실전에서 그 안전을 위한 그 실무 연습을 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해외의 경우를 우리 많이 이제 빗대어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경우는 피마라는 이제 단체가 있습니다. 1979년 카트 행정부가 5개 연방기구를 합병하면서 발생한 이 피마가 어떤 재난이라 하더라도 모든 상위기관은 이 피마가 모든 것을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해서 명령을 내리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죠.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이번 그 사건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했고 같이 공감을 하고 오히려 외상후 스트레스를 같이 느낄 정도로 전 국민이 우울해할 정도로 많이들 공감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 거론을 잠시 후에 해봐야 될 텐데 국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이것도 국민 우울증 이것도 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 과장님? 네, 그게 이제 대리 외상이라고 해서 바이캐리어스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주로 나타나는 건 이제 피해 대상자들을 상담하거나 구조하는 사람들한테서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하다 보면 본인이 마치 사고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포감이나 무력감을 동시에 느끼고 사고 현장에 대해서 계속 기억이 난다든지 꿈에서도 꿈을 꾼다든지 그리고 낮에도 필요 이상으로 과각성돼 있어서 쉽게 화가 나거나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는데요. 현재 지금 구조에 투입되는 구조원들하고 봉사자들이 이런 대리 외상에 노출되지 않을까가 굉장히 우려되고
일본 같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주어서 교육을 한다든지 어떻게 대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미리 가르쳐서 투입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뉴스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배가 이제 뒤집히는 것부터 가라앉는까지 시간마다 계속 노출됨을 해서 국민들이 마치 본인이 그 피해자의 가족인 것처럼 느끼고 아니면 그런 물속에 잠긴 우리 희생자들처럼 느끼는 그런 공감을 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대리외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외상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그 네. 심각한 네, 이런 이렇게 큰 다가올 재난인 수도 있나요? 경우에 많이 노출되면 생길 수 있고 과거에는 주로 심리 상담사나 그다음에 응급구조사, 소방사들한테서 주로 이야기가 됐었죠. 근데 최근에는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워낙 자세하게 광범위하게 퍼지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도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당사자가 아닐 경우에는 어느 정도 네. 시간이 지나면 뭐 쉽게 그 회복이 되지 네. 않을까 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만 네. 어떻습니까? 보통은 뭐 누가 상을 당해도 가서 이제 같이 애도하고 다음 날부터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괜찮았던 사람들도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같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낀다든지 잠이 안 온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그 소비 심리가 또 상당히 네. 뭐 나빠지고 네. 그리고 카드사의 뭐 집계를 보면 뭐 약 9% 네. 정도 소비가 네. 줄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네. 게 다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는 그 대리 외상이라고 그런 부분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리외상에 좀 취약한 경우 청소년이나 자기 방어 기전이 부족한 청소년, 그다음에 자기의 생활 패턴이 이미 굳어져 버린 노인층인 경우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고요. 평소에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거나 아니면 최근에 음주를 했거나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성에서 이런 외상에 더